이렇게. 에,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그 다문화 아동들은 이제 부모, 즉 말하자면 어머니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 첫째는 다문화 아동의 학업 적응의 문제점. 이건 이제 그동안 쭉 됐습니다만 또 한번 다시 리마인딩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문화 아동의 학업 적응을 위한 선교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보면 다문화 결혼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자녀들이 학습 부적응이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교육은 어머니가 시켜야 되는데 뭐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한국 와서 이제 말은 어떻게 들어서 뭐 부부간의 어떤 삶을 유지하고 뭐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이제 낳아서 길러서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그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 어머니 역할이 약화되다 보고 또 전무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학습 부적응에 이제는 시달린다 이렇게 보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바로 하향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는 거,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인들은 좀 여러 가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녀들 교육 가운데 중도 입국 자녀들, 그 자녀들도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중국 같은 데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왔는데, 그럼 이제 중국에 있는 자녀를 나중에 초청을 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는 왔는데, 그 자녀가 이제는 우리 학교에 로컬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녀들에 대한 이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무부라든지 이제 뭐 여성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 대안학교를 만들고 또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뭐 전국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 문제가 우리들 속에 심각하게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을 전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문화 아동의 학업의 적응의 갈등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학습 결손과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부정한 것들이 아주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뭐 이야기했잖아요. 편견들. 너는 뭐 다문화인이지. 꼬마들이 뭐 어른들이야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을 알고도 넘어가지만 자녀들은 자기하고 조금만 뭔가 달라도 그것이 하나의 그 뭐요 그 꼬투리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붙들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왕따시키고 또 사람을 무안을 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차별과 편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 가기도 싫다.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게 보면 이 부모들이 경제적 여건이 낮아서 사실 뭐 이 과외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학습을 애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도 아이들 4명을 다 길렀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길렀다고 말하지 뭐 경제적인 여건으로 기른 것은 사실 없죠.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학원 하나만 보내려고 그래도 요즘 그 몇십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학원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서너 개를 보내고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여건이 다문화 가족에는 사실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인지 능력과 이 사회 적응 능력도 약간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낮은 지위, 또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교육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이 방관적 자세가 결과적으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 교부생들과 갈등 요인이 작용한 그런 요인을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문화인들만이 다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라남도의 어느 경우는 사실 이제 다문화 자녀 그 학생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국인들의 자녀들이 이 왕따 당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다문화 아동의 학업 적응의 요소를 봤더니 첫째는 기초 학습이 낮더라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주제국 이 뭡니까 이 본인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받았던 그 땅에서도 사실은 좀 뭐예요? 이 학력이 낮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뭐 교육이 발달돼서 거의 뭐 요즘은 이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뭐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대학을 나와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고급 학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다문화 여성들의 경우는 그렇게 물론 특별하게 공부를 해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게 되면 아주 이 학력이 낮아 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과 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 방법과 또 교육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 뭐죠? 영향이 미치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당연히 뭐죠? 학교 들어오더라도 바로 기초 교육이 낮기 때문에 이 적응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글을 읽고 또 글에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고 또 쓰기 또 작문 요즘은 쓰는 것도 또 그냥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써야 되고 그냥 논작한다 그러잖아요.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이제 작문 자체도 힘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저도 이제 한국어를 쓰다가 이제 가끔 뭐 이것이 틀린 글자를 써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뭐 중학교 들어가도 말본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 책을 아실지 모르겠으나 말본에서 최연배 교수님이 쓰셨던 그거 가지고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배워도 사실은 뭐 말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언어를 탁 통해서 기술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이 한국어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어가 이 말은 쉬운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한국어를 바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이해하고 또 활용하고 특별히 학문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까요? 또 이제 헤비거스트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죠. 이 학자는 인간의 발달 과정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학령기 때 어린아이였을 때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다. 과업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읽기, 또 쓰기, 또 계산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고 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집에서는 스스로 씻기, 또 준비물 챙기기, 또 자기 방을 정리하는 것, 또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발달 과정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비거스트의 이론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얼마나 많은 정성과 관심과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문화 아동은 어머니의 준비되지 않는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기초학습에 부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발달의 지체 현황과 또 문화 부정의 요인들이 있더라라고 하죠. 언어 발달, 그렇죠?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언어를 잘 가르쳐야죠. 근데 사실 이제 왜냐하면 어머니가 또 가족에서 언어를 갖지 않으면 이제 지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초등학교 가서 친구가 생기고 막 이렇게 돼서 어울리고 할 때는 이제는 잘 접목해서 익히지만 집에만 있다든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부모가 가르쳐준 언어밖에 이제는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문화인들 가정에서는 이 언어가 증진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생활의 중심 이동이 학교로 옮겨지게 되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됨과 아울러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언어와 학습의 지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언어 발달 지체 현상은 또래 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드러낸다. 즉 말하면 이제 가서도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말도 잘 알아듣고 또 때로는 이 용기 있게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뭔가 다를 때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또 자기 언어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외국 가가지고 그 언어를 배울 때하고 똑같아요. 사실은요,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이제 필리핀을 갔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봤겠어요? 굉장히 뭐요, 이 참 말이 안 된 친구다 이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니네 나라에 또 니네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내가 참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선교사다. 이런 어떤 프라이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만 현장에서는 선교사를 쳐다볼 때는 이 친구도 말도 못한 애들이네, 그런 관점으로 쳐다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88년도죠. 1988년도에 필리핀에 이제는 그 올림픽을 마치고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마닐라의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지하고 그때 우리가 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저쪽 바디오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쭉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한 400km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내 옆에 이제 한 80대로 보이는 할머님이 딱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신데 이분이 그 영자 신문들 들고 그냥 솔솔 넘기면서 뭐요? 이걸 신문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는 이제 말도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고 또 더군다나 말이야 뭐 영자 신문 하나 읽으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할머니가 뭐요? 싹싹 뭐 넘기면서 책장 넘기듯이 넘기면서 신문을 딱 읽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혼자 말을 하시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 아무리 선교사를 할지라도 언어가 안 됐을 때는 현지에 가 가지고는 뭐예요? 바보가 되는, 바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들도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죠. 정체성의 혼란. 다문화 아동들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과의 언어와 피부색이 다를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냐? 후에 마이죠. 나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성이, 나는,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다. 얘가 딱 베트남이면 어때?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자기를 극복하죠. 그렇지만은 그 다른 데서 오는 이런 압박과,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왕따와 이런 것들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가져오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습에 지장이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데미지가 심각하게 되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자마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1년에 10,000명씩 그 대학생들이 집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의 학생들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름에 그 자마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알바도 하고 뭐 차도 닦고 집에서 뭐 이런 일, 저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러면서 5불, 10불 이렇게 그걸 모아가지고 비행기 표도 사고, 또 거기에 이제 회비, 거기에 이제 한 일주 정도 머물라 그러면 회비가 있거든요. 그럼 그 회비 몇백 불, 그것 하고 전부 자기들이 알바에가 노력해 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그 자마에 오는 거예요. 자마에 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는 이제 한국인 2세들, 한국인 3세들이 또 모여가지고 여름에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오냐? 다른 것이 없어요. 뭐냐면 거기에 오면 자기의 정체성을 그 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정체성이 중요하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갈등 요인 가운데 또 하나는 편견과 왕따다 하는 것이죠. 근데 편견을 일으키는 요소가, 오스 캠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쓴, 첫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대부분 유전적이죠. 둘째는 사회적 또 조직적 집단 간 접촉 양심과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 또 달랐을 때 또 왕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이제 이 왕따가 이런 것이죠. 사회적 조직이 집단 간의 접촉 양식,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특권층들, 한국에서 특권층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식사도요 고급스러운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돈이 있고 또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먹어도 된다. 그렇죠. 우리들은 어디 가서 그 비싼 거 먹으려면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옆집에서 설렁탕 하나 먹고 기분 좋다고 배부르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아주 고급 식당에서 그냥 아주 말이죠, 이게 럭셔리하게 삶을 즐긴 사람들하고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 조직적 집단 간의 접촉 양식과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규범이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규범에 들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은 뭐죠? 왕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잘 가야 돼요. 잘 간다 말은 뭐냐면, 우리를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하고 집단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또 사람도 그런데 이제 괜히 엄한 데 갔다가는 주눅만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면 왕따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우리 집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자기 뭐 며느리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가면 명품 세트가 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가끔 이제 그 집에서 날 보고, 아이고, 그 목사님 오셔서
식사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끔 나 운전사로 이제 따라가죠. 따라가면 거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몇백만 원짜리를 뭘 샀다, 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가서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을 기분도 좋았어요. 나를 대접해 주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가면 항상 내가 기도를 해 주거든요. 이 집이 예수 믿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자녀들도 얼른 그 어린아이도 빨리 그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니까 또 이분이 자기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나를 이제 가끔 뭐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 먹으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갔다 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그 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이야 다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집은 거의 뭐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쩔 때는 이 뭘 사고 어쩌고 구입하고 이런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괜히 갔다. 나는 집에 돌아오면서 나야 뭐 10만 원짜리 하나도 구입하려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는 그 몇백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구입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갭이 있는 이것을 내가 현장을 꼭 와서 밥을 먹어야 되냐 하는 생각을 내가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편견과 왕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집하고 우리하고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왕따를 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집단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다를 때는 편견과 식성이 있다라고 하는 오스 캠프의 말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견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특정한 대인간 태도에 대한 비수용성이 개인차에 의해서 이제는 왕따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왕따를 여러분도 기억을 해 두시고 혹시 주위에 이런 어떤 부류 속에 사람들이 몰입되어 있으면 어서 속히 왕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또 사회적 편견에 따른 왕따를 네 번째 계속 보면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편견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에 근거하여 그 개인에 대해서 갖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편견이 대단히 많죠. 요즘 이제 대부분 보면 이 정책인 성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정책인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들의 대결 양상을 보게 되면 정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편견을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편견이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큰 세 번째, 다문화 아동의 학업 적응의 교육의 필요성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 있어서 다문화 아동의 케어에 결정적 역할을 해줬던 일이 2006년도에 한국 미식 축구의 MVP에서 이제 수상을 한 하인즈 워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던 그 계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한국 여자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미군 군속이었을 때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군대에서 근무할 때에 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미국에 가서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미식 축구의 MVP까지 받게 되는 그런 정말 참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들 미식 축구의 MVP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 손흥민이 하고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를 하게 되면요. 1초당 몇십억의 광고비를 텔레비전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 미식 축구의 결승전을 한다 그러면요, 그건 미국이 다 그냥 대통령부터 뭐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티켓 하나 구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MVP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가끔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어머니가 하인즈 워즈를 잘 케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아주 자존감이 있어요. 또 나중에 MVP가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MVP를 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부터 이제 만난 거죠. 이제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다문화.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 다문화에 대한 편견, 또 왕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 해소돼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문화 가정의 지원 교육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2006년 6월 6일에는 바로 2007년도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뭐예요? 어떤 그동안에 다문화 자녀들에게 방치해놨던 그 영역을 갖다가 하인즈 워즈가 한국에 온 기점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의 한 정책으로 이제는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교육 정책이 바꿔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다문화 학업 적응 교육의 표. 첫째는 서구 다문화 국가들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된가 한번 봐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인종, 문화, 사회계층, 언어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면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 교육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은 이론 중심의 접근뿐만 아니라 실습과 같은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높이기 위해 반성적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문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 자신의 다문화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가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사의 태도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부분을 위한 교사 교육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는 다문화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문화가 이제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 정책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번에 제가 다문화 그 교육 부분에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보면 연방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맞춰서 각 주별로 그 뭐죠?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학생들의 모국어 유지와 발달 위한 이중 언어 프로그램과 또 모국어 교육,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편견과 인종차별주의 및 고정관념에 대한 대처 전략 발달을 위한 학교 공동체 프로젝트를 이제는 호주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그 호주도 이제 백호주의로 이제는 정책이 돼가지고 이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뭐죠, 갈등의 요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지라도 이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다문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요 한국도 다문화 정책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일본보다도요 한국이 훨씬 다문화 정책이 발전돼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다문화에 대해서 또 다문화 정책,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선진을 걷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다문화 자녀들이 이 기초학력이 여기도 떨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학력을 위해서 이제는 센터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그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이민자의 출신 교사들을 더 많이 이제 배치하고 예를 들게 되면 이 의미는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2세들을 위해서 베트남에서 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국에 와서 그 교사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이제 다문화 교육 정책은 이제 소수자 적응 교육이죠. 또 정체성 교육, 공동체 교육, 또 소수자 이해 교육 뭐 이런 교육인데 결국은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들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왜냐하면 또 정체성을 해체시켜 보려고 그러면 뭐 다른 말밖에 안 돼요. 우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니네 나라로 가버리라. 그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거대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교육이고요. 또 소수자 이해 교육.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다문화 교육 정책 가운데 있는 중요한 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다문화 교육의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 첫째는 인종 갈등이나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인종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다문화 교육의 특성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인종 갈등이나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뭡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그 뭐죠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뭐 무시해버리고 그들 사회를 갖다가 아주 그냥 비하해버리고 그래서 가끔 그 이제 북한 사람들을 이제 탈북자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은 절대 북한을 욕하지 않아요. 북한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버려야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정체성 같은 것들을 존중을 해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주자들의 인정의 문제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적절한 대담이 모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많이 한국 정부가 지금 다문화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그 다문화 그 뭐죠? 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 위원장이 누굽니까? 우리 김한길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맡았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던 그 윤석열 정부가 다문화 부분을 들고 나와서 그 하나의 그 뭡니까? 이 위원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문화 부분에서 좀 발전적인 그런 정부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셋째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민족주의 기초에서 단일성 의식이 강한 사회다. 이게 단일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라든지 또 그 다문화 2세들을 쳐다보면 마치 이방인들을 취급을 하면서 소외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문화적 다양성을 이제는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계는 21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첫 강의에 다양성이다 그랬잖아요. 다양성. 이제는 지구촌이 되잖아요. 지구촌인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왕따시키고 비하하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네 번째는 뭐냐면 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에서 요구된 이념은 다문화주의로 단정짓는 통념이 지배적이면서도 그 의미조차 구명되지 않고 있다. 즉 말하자면 지식의 성격, 교육 과정에 추구하는 바 등에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체계적으로 다문화 교육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 물론 이제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게 되면 저도만 다문화 교육 이런 부분이 한 8권 정도가 지금 제 서재에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 책을 다 번역해 놓은 것이지 한국적인 측면에서 한국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책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교육 철학에 있어서도 다문화 교육 철학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립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다문화 아동 학업 적응을 위해서 선교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교회 학교를 통한 취약전 언어 교육을 우리가 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죠. 다문화 아동을 위한 언어 교육을 교회를 활용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아주 좋은 대안이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아동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기초 문해를 우선 익힘을 통해서 그들의 인지 발달과 신앙 발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동들을 불러들여서 교육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1명, 2명이지만 이제 이 교육이 좋고 수준이 좋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인격과 또 삶이 뭐죠 증진될 때는 오지 마라 그래도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십니다. 방과 후 학교. 왜냐하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자녀로 하여금 인지 발달 또 사회 심리적 발달, 윤리적 발달 또 신앙 발달을 가져오게 되며 장차 주류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이 자녀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막대한 건축비를 들여서 엄청나게 웅장하게 교회를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그 교회에서 드나든 것은 주일날이라든지 3일날, 3일밤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많은 시간에는 이것이 공간으로 비어 있잖아요. 공간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을 통해서 다문화 아동들이 와가지고 또 다문화인들이 와가지고 세미나라든지 또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해서 기초학력도 늘리고 또 그래서 또 학교 교육도 조금 체계적으로 또 자습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학습이 증진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아동 선교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을 위해서 성경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문화 자녀는 대부분 자존감이 대단히 낮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존감을 증진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주류 사회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런 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이제는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 바로 그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원천은 어디겠어요?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죠.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살아갈 때야말로 정말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다문화 상담사의 교육 상담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게 되면 에, 그들이 참 심리적으로 얼마나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래서 이제 문제는 그 첫째는 가족의 인종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수용하기 꺼리면서 그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 이제는 다문화 자녀들이 그런 형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청소년이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가족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세 번째는 민족적 가치관의 상실과 지배적 민족 집단과의 지나친 동일시에 대한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가정의 행동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그 자녀들에게, 다문화 자녀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문제와, 그리고 문제는 그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하고 그것이 교육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이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상담은 더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해줘야 하는데,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는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바로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뭐냐면 좁은 의미로는 경험이나 스킬이 많은 사람을 더 적은 사람과 의도적으로 짝을 지어서 합의된 목표에 따라서 특정 역량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멘토링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이제 다문화인들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문화 상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무슨 아주 뭐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뭐 전문적인 어떤 심리 상담 뭐 이런 것을 다 뭐 해체시키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아주 상담의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다문화 상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심플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안아주는 것이요. 안아주는 것이고 또 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뭐요? 멘토링 해 주는 것이 다문화 상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담을요 너무 지나치고 깊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비밀은, 나의 모든 비밀은 이 사람이 안다. 이렇게 목사님이 상담자면요, 목사님이 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이제 교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어느 아주 신실하신 집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상담을 목사님이 상담사가 돼가지고 잘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래요. 그래서 이제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나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제는 저는 교회에 들어온 목사님 얼굴 뵐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것이 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아주 깊은 부분 속에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리 좋은 관계일지라도 어떤 제3자에게 위탁해서 상담을 맡기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 시간까지요, 오늘은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 속에 다문화 아동이 많아져요. 또 앞으로 이 다문화 아동들이 2050년인가요? 그때 가면 약 30%가 다문화 아동이 이제는 학교에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아지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9시 50분이거든요.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